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우리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펜션을 예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펜션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수단이 불편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배경으로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첫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었다. 몇 시간 후 친구들은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나는 남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문득 창밖에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 바람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멀리서 하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정확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안개와 혼동들 수 있을 정도로 희미했다. 피곤해서 엇것을 봤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창문을 닫으려는데 그 얼굴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것은 질겁할 만큼 창백하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황급히 커튼을 쳤지만 기분 나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몇몇은 귀신을 본 게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놀려댔고 나머지는 그저 피곤해서 본 착각일 거라며 웃어넘겼다. 나는 그 말들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그날 우리는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햇볕은 따갑고 물은 시원했으며 웃음소리로 가득 찬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그 하얀 얼굴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다. 셋째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온통 어두웠고 창문 틈새로 달빛이 조금씩 스며들어 어렴풋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이 싸늘하게 느껴졌다. 다시 잠을 청하려 몸을 뒤척이는데 문득 내 침대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의 원인을 알 것 같았다. 머리를 돌려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방 안에 또다시 그 하얀 얼굴이 떠 있었다. 이번에는 희미하지도 않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이 놀라서 방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불을 켜고 나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로도 그 얼굴은 계속해서 내 꿈에 나타났다. 펜션을 떠난 뒤에도 한동안 나는 그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유 없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때면 그 얼굴이 생각났다. 몇 달이 지나 대학교 졸업 후 나는 강원도의 그 마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그 마을에서는 과거에 괴담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십 년 전 그곳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소녀가 있었고 그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하얗고 밤이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마치 그 하얀 얼굴이 나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했다는 느낌이 든다. 가끔씩 짧게 전해지는 찬바람에 나는 아직도 두리번거리곤 한다.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난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로 교환 학생을 갔다. 그곳은 오래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늦은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마을 전체가 소름 돋는 정적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시골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적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방학을 맞아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지역의 유명한 낡은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 저택의 전 주인은 매우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가족과 함께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택의 등불이 한밤중에 홀로 켜진다는 이야기는 온갖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처음 저택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철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을 보고 조금 낙담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던 우리의 한 친구 민수가 이곳은 뒷문이 횡하니 열려있다더라며 우리를 안쪽으로 이끌었다. 그의 말을 따라 우리는 어두운 저택 뒷마당으로 향했다. 저택의 뒷문은 정말로 열려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열자 한동안 방치되었던 먼지 냄새와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커다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발길을 조심스레 옮겼다. 저택의 구조는 마치 미로 같았고 곳곳에는 낡은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다. 1층은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단어를 지니고 있었다. 돌아가, 돌아가. 귀를 의심하며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둘러봤으나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용감한 척하던 민수는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는 우리를 더 깊은 안쪽 방으로 이끌었고 그곳엔 오래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그 피아노에서 갑자기 음산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민수는 그의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하며 뭔가를 증명하려는 듯 보였다. 그때 갑자기 전력이 나간 것처럼 손전등이 동시에 꺼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주변 정적을 깼다. 비명을 질러야 할지 아니면 무작정 뛰쳐나가야 할지 모를 그 순간 다시금 저택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가라.
누군가 손목을 단단히 잡는 느낌의 쏘스라치게 놀란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제야 손전등이 다시 켜졌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창백한 표정으로 써 있었다. 그러나 민수가 잡고 있던 것은 나의 손목이 아닌 반투명하고 차가운 형체 없는 무언가였다. 그걸 인지한 순간 모두가 동시에 뜀박질 쳤다. 저택을 빠져나와 밤공기 속을 달렸고 마침내 안전한 거리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수가 보이지 않았다. 온갖 가설을 세워가며 다시 저택으로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 영상 속에 찍힌 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저택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뿐이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후로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민수의 가족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나는 종종 그 저택과 민수의 미소를 떠올리며 소름 끼치는 그 밤의 속삭임을 잊지 못한다. 장시간이 흘러 다른 도시로 이사간 후에도 우연히 그 지역 뉴스를 통해 낡은 저택이 철거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변에서 기묘한 속삭임을 듣는다고 한다. 돌아가, 나가라. 그 후로 나는 밤이 깊을 때 귀속을 스치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면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날의 기억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잊고 싶은 그 긴 여름밤의 기억을.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 100년 넘게 된 낡은 2층 목조 저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사라진 영혼의 집이라고 불렀다. 이 집에서는 모든 가족이 밤중에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된 저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탐험하고 싶은 장소였다. 주인공 은호는 호기심이 가득한 20대 청년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두운 밤 달빛조차 스산하게 비치는 날이었다. 친구들 4명과 함께 은호는 플래시라이트와 비디오 카메라를 챙겨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그 거대한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내부는 한때는 번성했을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먼지로 뒤덮이고 그을음 낀 벽지와 삐걱거리는 나무바닥이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냈다. 은호와 친구들은 1층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곳곳에는 오래된 그림과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있었고 그 분위기는 점점 오싹해졌다. 그때 갑자기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와서 놀아줘 라는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친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멈칫했다. 은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들은 날카롭게 부서진 거울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가구조차 없었고 오로지 벽에 그려진 오래된 붉은 막대기들이 언뜻 손톱 자국처럼 보였다. 은호는 친구들에게 이곳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자고 제안했고 친구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방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때 카메라 화면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화면상에는 검은 형체가 배경에 서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그들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낡은 계단을 따라 오를수록 안개 같은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곳엔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한 먼걸레 냄새와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득 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2층 복도의 맨 끝 방에 다다르자 그들은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발견했다. 용기를 내어 은호가 문을 열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 중앙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십 개의 인형이 널브러져 있었다. 인형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광대 모양이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연주를 한 듯. 은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가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자 갑자기 인형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순간 방 안에는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이리 와. 함께하자.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급하게 저택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뒤 은호와 친구들은 다시는 저택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고 그 사건에 대해선 서로 입을 닫기로 했다. 그러나 은호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꿈속에 나타나 선명하게 울리는 걸 느꼈다. 그들은 사라진 영혼에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곳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빠져들게 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어두운 밤에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